북한이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부채질을 하더니 이번에는 최순실 국정 개입 사태를 거론하면서 대남 비난의 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북한 비핵화 회의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데요.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망명 북한작가센터의 김주성 부이사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최순실 사태를 정조준에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내각은 총사퇴하라, 최악의 정치 추문이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비난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에도 북한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상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죠.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고 또 북한에 대해서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유엔 제재에 앞장서 가지고 유엔 제재를 현재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와 협조를 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더군다나 북한의 그 대북 지원을 거의 다 끊어버렸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해서 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좀 고쳤으면은 자기네한테 유리한 정책으로 이렇게 가게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현재 최순실 그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걸 그 호기로 해서 우리 국내 유언비어도 이제 날조해서 퍼뜨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그 현 정부를 그 이렇게 공격을 하고 하면은 북한의 우호적인 그런 여론들 특히 종북 입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현 정부를 깎아내리고 타격을 줘서 자기네한테 유리한 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언별 날조를 하고 또 그 굉장히 그 뭐랄까 대통령이 하야했으면 하는 그런 밤에서 대통령이 하야해야 된다,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그 보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시선은 바로 최순실 사태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때를 틈타서 북한이 도발해온다면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북한이 이런 사태를 어떻게 활용하려 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역으로 이게 쉴 틈이 생겼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일단 강력한 대북 체제의 압박이 어느 정도 좀 고삐가 좀 풀린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게 남한의 국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북한은 역으로 그렇다고 해서 잠자코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오히려 이게 행동보다도 말폭탄. 네. 그런 말폭탄을 끊임없이 터뜨리면서 계속 남남 갈등을 고조시키는 것. 네,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올 때 북한이 국내적으로 상당히 바쁜 시기입니다. 11월 하게 되면은 이 시기에 북한 전체 주민들이 월동 준비라고 했어요. 김장 전투, 이게 김치도 해야 되고, 북한은 이게 그걸 배추 전투라고 하거든요. 전투를 해서 이 시기에 이게 모든 주민들에게 그 배추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속탄도 확보를 해서 겨울나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 혼란해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국내적인 상황 때문에 좀 더 보다 적극적인 그런 행동을 좀 잠깐 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뭐냐면 최근에 보면 지금 현재 북한이 중국하고 이게 그 외교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이게 남한에 대한 강력한 직접적인 그런 행동은 좀 자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북한 내부도 지금 정신없는 시기군요. 아마도 말로써 남남 갈등을 계속해서 주장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최순실 씨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일부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된 상황인데요. 통일부는 부인했지만 왜 이런 의혹까지 나오는 걸까요? 네, 최순실 씨가 썼다는 태블릿 컴퓨터에 개성공단 얘기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현재 그 컴퓨터가 최순실 씨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 건지 현재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개입을 했냐 안 했냐 우리가 결정 내릴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은 적어도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 최순실 씨가 끼어들 만한 그런 공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대통령께서 또 외교안보 문제에 정통하시고 또 지난번에 개성공단 그 폐쇄 결정은 NSC를 통해서 며칠 동안에 아주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또 그게 그 기간이 또 휴일 기간이었습니다. 휴일 기간에 이제 그 논의를 하고 바로 이제 휴일 끝나자마자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폐쇄 결정을 내리고 했었어요. 그 과정이 전부 다 이제 나중에 이제 공개가 됐고 또 그거를 결정하면 하는 과정에서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아주 입이 막 부르트고 그랬죠.
꼭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인데 뭐 이렇게 그 강남 아줌마 한 사람이 거기 그 NSC 회의에 끼어들 만한 그런 공간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네. 더군다나 이제 그 며칠 전에 그 국회에서 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3년 반 동안에 그 외교부 장관을 했는데 외교안보 문제에서 그 다른 그 어떤 외부 세력이 끼어들 만한 그런 공간은 전혀 없었다.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그리고 이 현재 그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 이 외교안보 팀이 그 아주 그 뭐랄까 일사불란하게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흔들림 그 없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끼어들 공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교안보 문제까지는 아닐 것이다. 어쨌든 측근 문제로 박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 여기서 북한 김정은의 최측근은 누구인지 또 궁금해집니다. 올해 공개 활동 100차례 중 가장 수행을 많이 한 인물을 살펴봤더니 조용환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황병서나 최룡해가 아니라 조용원이 가장 많이 수행을 했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게 그 조직 지도부는 이게 노동당 기관 부서 중에서도 실세거든요. 일단 조직 지도부 산하에는 당 생활 지도과라는 부서가 있고요. 예, 세부적으로. 그다음에 검열과라는 그 부서가 또 있고 그다음에 간부과라고 인사를 책임지. 그러니까 일체 노동당원에 관해서는 최고 권력을 쥐고 있는 부서가 조직 지도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김정일이도 이 부서를 거쳐서 조직 비서로 등갑을 해서 결국 이게 최고 수장 자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영원이라는 사람은 2014년도부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3년째 계속 김정은을 대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는 조영원이라는 사람은 예전에 있던 조직 지도부의 실세들은 김정일의 영향을 받았거나 김일성 시기에 그런 영향을 받았거나 유착 관계가 있는 그런 구세대라고 하면은 아무런 때가 묻지 않은 그런 실세로 해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 의한 고위층 숙청이라든가 그다음에 잇따른 그런 탈북 이런 딜레마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아주 그 김정은이 새로운 물갈이를 시작했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핵심 실세로 볼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김정은의 집권 초기만 해도 왕성한 공개 활동을 벌였었는데요. 그 수치를 보니까 2013년에 212번 공개 활동을 했던 게 2015년에 153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현재까지 100회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왜 이렇게 공개 활동이 줄어드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게 김정은이 그 업적을 쌓기 위해서 지금 일단 주민들에게 우상화 교육을 위해서 이런 현지들하는 것은 후에 다 모두 교재로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연대별로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서 김정은의 혁명 활동으로 이렇게 교재를 만들기 위한 이런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느 시기부터는 지금 보면은 이게 북한이 국제 상황에서는 국제 환경적으로 이제 북한이 상당히 이게 궁지에 몰린 시기라 이 시기에 김정은이가 어떤 행보를 취한다는 것보다도 그리고 대체 보면은 이 시기가 김일성, 김정일 때도 그랬습니다. 가을철에 이 김 씨가 신혼 시기가 있거든요. 네, 대체 보면 이 가을철에 그 별장에 들어와서 운동 생활을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최근에 보면 뭐 도널드 레이건호가 들어오고 그다음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시시하면서 김정은이가 또 운동을 한 것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횟수가 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면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것도 있겠죠, 당연히. 네. 건강상 문제, 신병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교수님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이번 달에 2차례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를 했죠. 그 무수단이 괌 미군 기지까지 타격이 가능한 중거리 미사일인데 미국의 한 전문가가 무수단이 아니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이번에 그 무스탄 미사일을 쏜 장소가 평안북도 구성군 그 방현 그 비행장 근처입니다. 통상 보면은 북한이 몰래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그 좌표가 입력되지 않은 데는 사실 위성이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방현 비행장은 그 끊임없이 찍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미사일 발사 장면이 그 위성에 찍혔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이 군사 위성은 해상도가 대단히 뛰어납니다. 15cm, 10cm 정도의 그 해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미사일의 길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추진력 같은 게 전부 다 이제 그 화면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민간인들이 봤던 미국의 제프리 루이스인지 하는 그 사람이 그 보고 있는 38로스가 주로 보는 그 상업 위성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근거로 삼았던 게 뭐냐면 나중에 그 폭발한 그 크기를 보니까 무스타 미사일보다 직경이 더 크더라. 근데 이게 발사대하고 같이 폭발했기 때문에 미사일보다는 아마도 그 미사일보다는 그 훨씬 더 그 뭐랄까 그 화염 크기가 더 클 겁니다. 발사대도 폭발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이게 KN-08이라 그러는 것은 조금 그 사례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KN-08 같은 경우는 무선보다 많이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 다탄도 미사일이거든요. KN-08은 3단 미사일입니다. 네. 3단 미사일이고 무스타는 1단이거든요. 1단 미사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군이나 미군이 그 대규모의 다탄도 미사일하고 일단 그 무스타 미사일하고 그거 구별 못 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제프리 루이스가 좀 착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폭발 화염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ICBM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 다른 정황들을 봤을 때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발사대까지 거죠? 폭발했기 때문에 더 그 화염이 더 컸을 수가 있죠. 네, 이번에 실패를 하면서 정말 발사대까지 폭발을 했다고 하니까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의 미사일 탐지 및 포착 능력 수준. 항상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 일본에서 먼저 보도가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상당히 높다는 건데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유협정 체결 논의에 지금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일 간에는 과거사 문제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데요. 만약에 이게 체결이 된다면 우리도 정보를 더 얻기가 쉬워진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역으로 보면은 북한에게도 상당한 압박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동북아 문제에서 보면 북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이 영토 문제를 옮겨서 모두가 사이가 나빠요. 네. 이런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 빌미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북한을 철저하게 고립시켜서 압살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공통점에서는 좀 서로의 그런 허상 의견이 달라도 좀 이렇게 합심을 하는 그런 면이 있으면은 그 자체가 북한에게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겠죠. 그리고 역으로 보면 북한 입장에서도 이것이 만약 그 강하게 되면은 이 미사일이 아니라 현재 지금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얼마 전에 그 싱가포르에서 또 미국과의 그 물밑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현재 중국하고도 협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북한은 여지없이 그냥 타산을 해보고 역으로 보면은 등거리 외교, 예전에 했던 등거리 외교, 미사일 전략이 아니라 역으로 중국과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본이나 한국을 압박을 하려는 뭐 그런 그 새로운 전략을 또 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은 물밑 접촉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핵과 미사일 발사 야욕을 꺾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심상치 않은 기류가 탐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이 현재 북한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고 현실적으로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게 최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량급 인사의 발언이라 이 부분이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 그 제임스 클래퍼 D&I 국장은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장관급 인사입니다. 네. 이 사람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핵 통변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라는 것이 과거 우리가 94년도 미국이 제네바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합의에 의해서 북한이 핵을 동결하는 그 대가로 해서 그 뭐 지원도 하고 하는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신포에다가 1,000메가짜리 그 원자로 2기를 뭐 건설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한 40억 불 정도 썼었어요. 그 물론 뭐 그 돈만 쓰고 이제 그건 뭐 지원하지 못하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과거에 그 북한이 통미봉남굴에서 미국과 대화를 하고 한국은 봉쇄하는 그런 전략을 썼었는데 이 제임스 클래퍼가 하는 말을 딱 들으니까 과거가 생각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만 현재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특히 국무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재 제임스 클래퍼 얘기를 부인하면서 일단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핵 폐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한국 정부도 뭐 한미 뭐 연합 한미 간의 협력에 의해서 북한의 핵 폐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놀랄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북한에 만약에 신정부가 들어선다면은 정말로 현재 그 제임스 클래퍼처럼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만 가지고 미국과 북한 간에 회담이 개시가 되고 또 회담이 개시되면은 평화협정 뭐 체결을 한다든가 뭐 또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얘기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이제 미국과 북한 간에 국교 정상화 문제가 논의된다든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은 우리한테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미국의 신정부가 들어서면은 현재 오바마 정부가 했던 그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 주기를 우리가 외교 루트를 통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우려가 정말 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정말 이렇게 된다면 김정은만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그렇다면 견딜 만한 제재를 받으면서 핵 능력을 더 고도화시킬 시간만 벌게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김정은 정권은 지금 극한점에서 극한에서 극한까지 왔거든요. 이제 솔직히 이거 뭐 무리한 그런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지금 국내 상황도 상당히 안 좋거든요. 이 시기에 이걸 버티지 못하면 정말 뭐 급변설이라든가 붕괴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또 장담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좀 전에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생각입니다. 예전에 흑영 감성로를 경수로로 바꿔서 그 대신에 미국이 뭔가 준다. 예, 김정일이가 쌍술 들고 찬성을 했었는데 그 중단됐던 것이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개별적인 생각이지만 북한 문제를 놓고 볼 때 중국을 의식을 하면서 북한 문제를 놓고 보면은 중국과 북한이 친해지는 걸 싫어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 사항을 들어서 다시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를 그냥 이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게 추측도 해보고요. 역으로 중국은 또 뭐냐 미국을 의식해서 북한 문제를 들고 나오면은 또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중국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아직 정답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나 김정은이가 쉴 틈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강한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도 좀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현재로서는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북한이 체제를 붕괴시킬 거냐 아니면 핵을 폐기할 거냐 양자택일을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제재 때문에 체제가 붕괴된다. 그럼 체제 붕괴보다 핵 폐기가 낫겠죠. 거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밀어붙이지 않으면 북한은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그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서 제재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제재가 몇 가지 효과가 있는 것이 핵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인권 문제 또 그다음에 남북한이 분단되는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 체제가 변화되고 또 이제 핵을 폐기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가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에서는 대화보다는 제재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렇다면 북한의 뭐 도발 가능성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렇다고는 또 장담을 못 하겠죠. 지금 이게 북한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흘러가는 그런 사태를 남한의 국내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과의 협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의 반응 같은 거를 관망을 하고 있는 중간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서 어디서 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답 여하에 따라서 또 지금 현재 뭐 특히나 또 미국 대선도 있고요. 그러니까 또 남한하고 직접적인 아무래도 우리는 붙어 있는 영토다 보니까 남한에 대한 그런 공약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리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 형태가 어떤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 도발은 우리가 이제 지난 10월 10일 날 북한이 뭔가 핵실험을 하거나 네. 할 거라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넘어가고 나중에 이제 10월 15일 날 이제 무스탄 소다가 이제 실패했었죠. 그런데 그러면 북한이 언제 뭘 도발할 거냐 하는 것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11월 8일이 미국의 대선 있지 않습니까? 대선을 계기로 해서 무슨 뭐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하든가 그게 아니라면 12월 달에 굉장히 좋은 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17일 날이 김정일 죽은 날이거든요. 네. 죽은 지 이제 5주년 되는 해입니다. 또 꺾어지는 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김정일 죽은 지 5주년 기념을 해서 무슨 핵실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철산군 동창리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든가 그게 아니면 12월 24일이 또 김정일이가 최고 사령관 된 기념일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12월 30일이 김정은이가 최고 사령관 된 5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굉장히 많은 행사가 있으니까 12월에 무슨 장거리 미사일 쏜다든가 아니면 핵실험 한다든가 그런 걸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은 또 기념일을 좋아하죠.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대비해 두고 우리가 염두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